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끝내지 않으려 했고 미국을 상대로 협박을 했으며 일본 어선을 수천 척이나 납포하고도 국제사회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말을 듣고 말이 안 된다고 소리치는 여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는 너무 놀라 잠도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작은 나라가 미국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협정을 이끌어낸 역사. 일본이 협상을 원했을 때 선을 긋고 넘어오면 쏘겠다고 선언했던 현실. 그리고 지금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반도체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총도 들지 않고 전쟁도 하지 않으면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까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완전히 매료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녀가 직접 보고 깨달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헬레나라고 해요. 올해 28이고 독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국제정치학을 전공하며 늘 힘의 균형과 국제 질서를 이성적으로 분석하려 노력해왔어요. 어떤 국가든 외교라는 건 결국 계산과 논리의 게임이라고 믿었죠. 감정이나 민족주의에 휘둘리는 나라는 결국 외교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늘 한 걸음 떨어져 관찰자의 시선으로 세계를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아시아 외교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비교적 최근의 일이에요. 유럽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좀 더 동쪽 세계의 외교 전략을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원생의 위치에서 교환학생 자격으로 한국에 오게 되었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처음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을 때만 해도 저는 그 나라가 제 사고방식을 이렇게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독일에서 국제정치를 전공하며 석사과정을 밟던 중 저는 아시아 외교의 실제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어요. 교수님의 추천으로 서울대학교에서 1년간 교환학생으로 공부하게 되었고 저는 그 기회를 가볍게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이요? 제게 한국은 그저 미중 사이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나라 정도였어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늘 주변 강대국의 입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을 낮춰온 나라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말하자면 일본이나 중국은 독자적인 노선을 가진 아시아의 대표주자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한국은 그저 미국의 군사 우산 아래에서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 생각은 서울대에서의 첫 강의 날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수업 이름은 동아시아 외교사 특강이었고 첫 수업은 의외로 가벼운 인사 없이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이렇게 쓰셨어요. 한국은 전쟁을 끝내고 싶지 않았던 나라였다.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도 머리가 띵했어요. 한국이 전쟁을 계속 원했다고요? 저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 외교가 존재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그 문장은 제가 가진 모든 국제정치의 상식을 거슬렀어요. 처음엔 그냥 수업을 흥미롭게 만들기 위한 과장된 표현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교수님은 곧이어 1953년 한국전쟁 정전 협상 당시의 실화를 조용히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당시 미국은 빨리 전쟁을 끝내고 한반도에서 손을 떼고 싶어 했는데 한국의 대통령은 오히려 북진 통일을 주장하며 정전에 반대했답니다.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협상에 불만을 품고 협상 국면을 흔들기 위해 무려 2만 명의 방공포로를 몰래 풀어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미국과 유엔의 입장에선 정말로 골치 아픈 행동이었을 텐데 한국은 그렇게까지 하면서 미국을 압박했다는 거예요.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이 일은 단순한 반발이 아니라 명백한 협상 카드였대요. 미국이 한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더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 거란 신호였다고요. 그제야 전쟁을 멈추지 않으려 했던 나라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분단된 채로 전쟁을 마무리하는 것보다 자국의 생존과 외교적 주도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던 겁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이 약소국이라는 기존의 인식을 완전히 놓아버려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강의가 끝난 뒤 저는 다른 학생들보다 늦게 교실을 나섰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정말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냉정히 생각해보면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뜻을 거스르면서 원하는 걸 얻는 게 가능하다는 말이잖아요. 말로만 들었을 땐 무모하게 들렸지만
당시 상황과 배경을 조금씩 알게 되니 한국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하고 밀어붙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기숙사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그날 수업 내용을 다시 떠올렸어요. 방공포로 2만 명이라는 숫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그걸 몰래 풀어버렸다는 건 엄청난 외교적 모험이자 동시에 미국에 보내는 일종의 메시지였다고 느껴졌어요. 우리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으면 당신들은 한반도에서 더 큰 혼란을 겪게 될 거다라는 뜻이었겠죠. 이후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예상보다 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그 당시 미국은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고 그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지 못해 크게 당황했다고 합니다. 결국 미국은 한국의 요구를 수용했고 1953년 10월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되었어요. 표면상으로는 동맹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이 강하게 이끌어낸 결과였다고 이해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외교라는 것이 단순한 대화나 타협이 아니라 때로는 계산된 행동이라는 걸 실감했어요. 그리고 그 행동은 약소국이라고 해서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요. 한국은 그걸 증명해냈고 그 과정에서 저는 제 머릿속에 고정돼 있던 강대국 vs 약소국이라는 틀을 처음으로 깨트릴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단순히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이런 외교적 태도가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한국 외교의 본질인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주부터 외교 관련 수업을 집중적으로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 중에는 일본과의 해양 문제에서 보여준 한국의 태도도 있었고 최근에는 반도체와 관련된 경제 외교까지 이어졌어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도 그 첫 수업에서 교수님이 했던 말을 잊지 못합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강했습니다. 그 말이 제 안에서 계속 울렸어요. 저는 그 나라를 너무 얕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서울대 수업을 들은 지 며칠이 지났을 때였어요. 여전히 머릿속은 그 첫 수업의 여운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좀 더 깊이 알고 싶다는 욕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선택 과목 중에서 동아시아 해양 경계사라는 수업을 듣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별 기대 없었어요. 그냥 바다 경계선이야 어디나 다 문제니까 뻔한 내용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수업 첫날 교수님이 꺼낸 주제가 예상 밖이었습니다. 1950년대 한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양 경계선 이야기였어요. 교수님은 한국이 당시 일본 어선들의 잦은 침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동의도 없이 독자적으로 해양 경계를 설정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른바 평화선이라고 불리는 선이었고 이걸 넘으면 바로 납포하고 총을 쐈다는 거예요.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또 한 번 멍해졌어요. 아니, 국제법이라는 게 있는데 한 나라가 자기 맘대로 선을 긋고 침범하면 공격한다고요? 이건 그냥 선언이 아니라 행동이잖아요. 교수님은 이건 외교가 아니라 전술이라고 표현했어요. 강대국이 아니라 바로 그 한국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다시금 충격을 받았어요. 첫 번째 수업에서의 충격이 일시적인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한국은 정말 일관되게 자신이 지켜야 할 걸 지키기 위해 어떤 강대국이든 상관없이 행동으로 옮기는 나라였어요. 교수님은 그 당시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협상을 아예 거부했다고도 말했어요. 그건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고 접근하면 무력으로 대응하겠다. 그렇게 단호했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교수님이 말하길 일본 어선 수천 척이 납포됐고 실제로 총격도 가해졌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 해군이 일본 어선을 납포하고 어부들을 구금했는데 그 숫자가 수천 명에 달했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귀를 의심했어요. 이 정도면 해양 충돌이 아니라 소규모 전쟁 아닐까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 한국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저는 일본에서 온 교환학생 친구 유리코를 찾아갔어요. 유리코는 조용하고 성실한 친구인데 일본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저랑 자주 얘기하던 사이였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너 한국이 예전에 일본 어선 수천 척 납포한 사건 들어봤어? 유리코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자기도 유럽에 와서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이런 사건을 자세히 배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쪽조차도 이 사건을 잘 모른다니요. 오히려 한국에서만 전해지는 역사라면 이건 단순한 역사 왜곡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 인식의 차이이자 교육의 단절이라고 느껴졌어요. 유리코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일본은 늘 한국보다 위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혼란스러워. 저는 그 말이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그런 강경한 행동을 했다는 건 단순히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었어요. 당시 일본은 전후 복구에 집중하고 있었고 미국의 지원을 받아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일본에 강하게 맞섰다는 건 그만큼 주권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타협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한국은 협상 자체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일본은 오히려 협상을 원했지만 한국이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쯤에서 하나의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한국은 할 말을 할 줄 아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도 뒤따른다는 거였어요. 외교에서 이런 태도는 정말 보기 드뭅니다. 보통은 무력 충돌을 피하려 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려 하죠. 그런데 한국은 오히려 협상을 피하고 실질적인 조치로 상대를 압박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물론 저는 전쟁이나 충돌을 지지하지 않아요. 다만 한국이 그 당시 처한 현실 즉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에만 집중하던 국제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 자신을 지키려 했다는 점은 존중받을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나라는 말로만 주권을 외치고 어떤 나라는 국제회의장에서 목소리를 높이지만 한국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실제로 행동을 했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그날 이후 저는 주권이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교과서에서 배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나라에선 그 단어가 실제로 발휘되고 있던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바다에 선을 긋고 넘으면 진짜 쏘겠다는 방식으로 표현된 것이고요. 제가 특히 놀랐던 부분은 이 모든 과정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진행했다는 점이에요. 미국이나 다른 강대국의 허락 없이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지 않은 채로 그냥 선언하고 실행에 옮긴 거예요. 물론 외교적으로는 비난도 많았을 거고 실제로 일본과 미국이 반발했다는 기록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한국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점점 바뀌고 있었어요. 과거의 한국은 약소국으로만 불렸지만 실제론 어떤 문제에 있어선 오히려 강대국보다도 단호한 태도를 보여줬다는 걸 직접 확인하게 됐어요. 그게 단순한 자존심이나 민족 감정에서 나온 게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었다는 점에서 더 놀라웠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저는 이 나라가 왜 지금의 위치에 올 수 있었는지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단지 기술이 발전해서가 아니라 외교적인 감각과 실리 추구 그리고 주권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건 단기간에 만들어질 수 있는 태도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외교 철학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 경험이 제 시각을 많이 바꿔놓았어요. 국제 정치에서 강한 나라란 꼭 경제력이나 군사력만 갖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을 정확히 알고 행동할 수 있는 나라라는 걸요. 한국은 그 기준에 정확히 들어맞는 나라였어요.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요즘의 한국 외교는 또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가 궁금해졌어요. 과거엔 총과 해군이 그 무기였다면 지금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걸까요? 그 궁금증은 결국 제 다음 수업에서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은 또 한 번 제 머릿속을 뒤흔들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의 강경한 외교 전략과 바다의 선을 긋고 행동으로 보여준 당시의 한국을 알고 난 뒤부터 저는 과거보다 현재가 더 궁금해졌어요. 요즘 한국은 어떤 방식으로 외교를 하고 있을까?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을까? 아니면 그땐 예외적인 상황이었을까? 이런 질문이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래서 저는 한 학기 과목을 추가 신청했어요. 이름은 현대동아시아 외교와 전략이었습니다. 이 수업에선 최근의 외교 전략을 다뤘고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설명해줬습니다. 교수님은 첫 강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과거 한국 외교의 무기가 군사력이었다면 지금은 경제와 기술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멍해졌어요.
한국이 군사 강국이 되었다는 사실까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기술과 경제를 통해 외교를 한다는 말은 뭔가 추상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수업이 진행될수록 저는 그 말이 결코 가장이 아니란 걸 느끼게 되었어요. 특히 반도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제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반도체는 지금 전 세계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산업 중 하나예요. 스마트폰, 컴퓨터, 심지어 자동차까지 모든 산업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잖아요. 그런데 그 반도체를 한국이 거의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끄럽게도 저는 그전까지 몰랐습니다. 미국은 자국 기업들이 반도체 경쟁에서 중국에 밀리지 않도록 한국 기업에 의존하고 있었고, 동시에 중국은 한국의 반도체 없이는 생산망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즉, 한국은 이 두 나라 사이에서 기술을 무기로 삼아 협상 대신 실리를 얻고 있었어요. 미국은 자꾸 한국에게 중국의 반도체 팔지 마라고 압박하고, 중국은 우릴 버리면 가만 안 두겠다는 식의 경고를 보내는 복잡한 상황인데, 한국은 그 가운데서도 거래선을 완전히 끊지 않고 양쪽을 유지하고 있대요. 저는 그걸 보고 정말 감탄했어요. 단순한 줄타기가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계산된 외교 전략이었어요. 교수님은 한국을 균형 외교의 교과서 같은 나라라고 표현하셨어요. 어느 한쪽에도 완전히 기울지 않되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끝까지 챙긴다고요. 사실 그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강대국이 압박하면 대부분의 국가는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어느 한쪽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실리 외교로 대응하고 있었어요. 이 점에서 저는 또다시 놀랐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가 아니라 그 경제를 외교 전략으로 활용할 줄 아는 나라였어요. 예전엔 방공포로를 이용해 외교적 주도권을 확보했다면 지금은 반도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시대는 달라졌지만 외교의 본질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건 단지 반도체뿐만이 아니었어요. 교수님은 에너지 수급 문제, 공급망 재편, 기술 표준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이 자신만의 입장을 고수하며 실리를 챙기고 있다고 했어요. 유럽 출신인 저로선 이런 외교 전략이 너무도 인상 깊었어요. 유럽에서는 보통 대국의 흐름에 따라가는 걸 현실적인 선택이라 여기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그 흐름을 활용하되 절대 휩쓸리진 않았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한국 외교의 핵심은 유연한 단호함이라고 느꼈습니다. 필요할 땐 유연하게 대처하지만 선을 넘으면 확실히 차단하는 태도였어요. 이건 단순히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가진 기본 철학 같았어요. 저는 그 철학이 과거 이승만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큰 감명을 받았어요. 강의가 끝난 후 저는 집에 돌아와 관련 뉴스들을 더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최근 몇 년간의 외교 이슈를 보면서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였는지 분석해봤어요. 특히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분쟁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 그 전략들이 단순히 반응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설계된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미국이 자국 반도체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주면서 동맹국에도 협조를 요구했을 때 한국은 일단 협조의 뜻을 보이면서도 자국 기업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협상 조건을 조정했어요. 반면 중국과의 경제관계도 급격히 끊지 않고 점진적으로 전환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건 정말 고도의 외교 감각 없이는 불가능한 접근이에요. 이런 일련의 대응을 보고 나니 한국 외교의 본질은 협상이 아니라 실리였다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외교를 말의 예술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을 보면서 느낀 건 외교는 결국 계산의 기술이라는 점이었어요.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필요한 것은 취하고 위험은 피하고 모든 걸 치밀하게 따지는 외교. 그게 지금의 한국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정부나 대통령의 전략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가진 정서 같았어요. 제가 생활하면서 느낀 한국 사회의 분위기는 뭘 하든 손해보지 않으려는 아주 현실적인 감각이 깔려 있었어요. 어떤 결정이든 감정보다는 이득을 따지고 결과를 생각하며 움직였어요. 그게 외교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것 같았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외교학자로서의 시야가 정말 넓어졌습니다. 예전엔 한국을 단지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로만 봤던 제가 지금은 그 나라를 철저히 전략적인 실리 외교의 주체로 바라보고 있어요. 한국은 결코 끌려가는 나라가 아니었고 스스로 설계하고 주도해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이런 실리 외교가 무기와 경제뿐 아니라 과연 다른 영역에도 작용할 수 있을까? 특히 전쟁도 협상도 아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한국이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건 아닐까? 그 해답은 뜻밖에도 문화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학기 마지막 주 강의실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수업 내내 교수님은 군사, 외교, 경제를 다루셨지만 그날만큼은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슬라이드에 처음 뜬 문장은 아주 간단했어요. 이제 한국의 무기는 문화입니다. 처음엔 솔직히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저는 국제정치를 공부하면서 문화보다는 군사력이나 외교 협상, 경제력 같은 구체적인 힘만을 중심으로 배워왔거든요. 그래서 문화라는 단어가 무기라는 표현과 함께 쓰였다는 것 자체가 조금 낯설었어요. 그런데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지면서 제 생각은 또 한 번 완전히 뒤집히게 됐습니다. 교수님은 BTS, 블랙핑크, 기생충, 오징어 게임 같은 콘텐츠들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국제관계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 파워의 대표적 예시라고 하셨어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게 되는 경험 자체가 외교의 첫걸음이라는 설명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릿속에 수많은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독일에서 케이팝을 듣던 제 친구들, 런던에서 한국식 치킨을 찾던 사람들,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를 정주행하던 제 룸메이트까지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는 이미 한국이라는 나라를 소비하고 있었고 그 경험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연결되고 있었어요. 과거엔 전쟁이나 무역 분쟁이 국가 간 긴장을 일으켰지만 지금은 문화 콘텐츠가 국경을 넘고 사람들의 정서를 흔드는 시대가 되었더라고요. 그걸 가장 앞서서 활용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어요. 저는 과거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강경한 외교 전략을 펼쳤던 장면들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반도체로 실리 외교를 하는 지금의 모습도 떠올랐어요. 그런데 이 문화 외교는 그 어떤 전략보다 부드럽고 오히려 더 깊숙하게 영향을 미치는 무기처럼 느껴졌어요. 무력이나 돈이 아닌 감정과 호감을 통해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방식이었어요. 이 수업을 듣고 난 후 저는 한국 문화가 실제 외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직접 체감해보고 싶었어요. 마침 서울 시내에서 열리는 K-팝 콘서트에 외국인 학생 초청 이벤트가 있어서 참여하게 되었고 거기서 수많은 젊은 외국인들이 열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무대 위에 선 건 아이돌이었지만 그들을 통해 관객들은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경험하고 있었어요. 콘서트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 저는 참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오늘 저 무대 위에 올라간 가수들이 어쩌면 외교관보다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그들은 정치나 경제를 논하지 않았지만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좋게 각인시키고 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인기나 유행이 아니라 한 나라의 이미지를 바꾸는 일이었어요. 예전에는 국제사회에서 한 나라의 영향력을 말할 때 군사력, 경제력, 영토 같은 하드파워 지표를 우선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나라가 결국 판을 흔들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 중심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BTS가 UN 총회에서 연설했던 사례를 꺼내셨어요. 저는 그 장면을 예전에 영상으로 본 적이 있었지만 당시엔 문화 행사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수업을 듣고 나니 그게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 외교적 메시지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정부 대표도 아니고 외교관도 아닌 민간인이 세계 무대에서 자국의 가치를 말하고 세계 청년들과 소통했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그날 강의의 마지막 슬라이드는 이렇게 마무리됐어요. 전쟁은 피를 흘리게 하지만 문화는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 문장이 제 가슴에 깊이 남았어요. 저는 처음 한국을 왔을 때 이 나라가 단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 보며 살아남는 조용한 나라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과거에는 무기로, 현재는 기술과 경제로, 그리고 이제는 문화로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였어요. 이 흐름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감각, 외교적 본능이라고 느꼈어요. 자기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안에서 가장 강력한 전략을 뽑아내는 방식이었어요. 그것도 시대에 따라 적절한 무기를 바꾸면서요. 예전에 방공포로 2만 명을 풀었던 그 대담함은 지금 반도체를 무기로 삼고 문화를 외교의 도구로 사용하는 데까지 이어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늘 말보단 행동으로 외교를 했고 그 행동은 시대를 따라 진화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게 정말 놀라웠어요. 한 나라의 외교 전략이 이렇게 일관되고 또 변화무쌍할 수 있다는 걸 저는 한국을 통해 처음 경험했어요. 이제 저는 다시 독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학기가 끝났고 기숙사 방에 하나둘 짐을 정리하면서 지난 1년을 조용히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서 느꼈던 낯섦과 긴장감이 아직도 생생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땐 그냥 아시아 외교 현장을 체험해보자는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한 학기쯤 외국에서 지내다 오면 학문적으로도 도움이 되겠지 그 정도였죠.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있어요. 이건 단순한 교환학생 경험이 아니었다고요. 이건 제 인생 전체의 시야를 완전히 바꿔놓은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엔 한국을 그저 작고 조용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미국과 중국이라는 초강대국 사이에서 눈치 보며 살아남는 현명한 침묵을 택하는 나라 정도로 여겼죠. 그런데 실제로 마주한 한국은 전혀 달랐어요. 군사적으로는 이미 세계 6위권에 드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방산 수출국으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는 반도체 산업을 필두로 세계 시장의 핵심을 쥐고 있었고 외교적으로는 누구에게도 끌려가지 않으면서도 양국을 동시에 상대하는 정교한 실리 외교를 펼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문화였습니다. 총도 칼도 위협도 없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힘이요. 서울 시내에서 열린 K-팝 콘서트에 모인 수천 명의 외국인들이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구나. 이건 국가 브랜드를 세우고 외교 지형을 바꾸고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를 새롭게 더 씌우는 조용한 전략이었어요. 무력 대신 감정, 이념 대신 공감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방식이죠. 한국은 그걸 정확히 알고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저는 강한 나라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게 되었어요. 강한 나라는 꼭 남을 굴복시키거나 목소리를 크게 내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진짜 강한 나라는요, 자신의 논리를 분명히 갖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침묵 속에서도 존재감을 잃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세계에 영향을 주는 나라였어요. 지금의 한국은 바로 그런 나라예요.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외교적 감각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경제와 기술 그리고 문화를 모두 전략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지켜야 할 가치에 있어서는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나라예요. 이제는 저도 확신합니다. 강한 나라란 상대를 압도하는 나라가 아니라 자기 원칙을 지키며 세상과 조화롭게 맞서는 나라라고요. 그리고 그 기준에 한국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들어맞는 나라였습니다.